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 사상의 약간 배경 지식을 좀 쌓아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그렇죠. 윤리와 사상 교과서 표지로 활용되고 있을 만큼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 그림이 서양 윤리학사에서 매우 의미 있다라는 걸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대한 약간 조금의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자면 르네상스 시대에,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부활을 꿈꿨던 이런 느낌이 담겨있는 그림이라고 하네요. 라파엘로는 철학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그림을 딱 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여기서 문제. 몇 명이 들어있을까? 그려져 있을까요? 한번 시간 나면 한번 세보십시오. 54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54명을 통해서 라파엘로는 철학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이 그림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지금 그림 양쪽에 보면은 여기 그리고 양옆에 석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두 석상 누군지 알 것 같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본 친구들이라면 아마 요거랑 요 방패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선 이제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석상은 이성을 상징하는 아폴론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석상은 지혜를 상징하는 아테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서 철학이라는 주제를 드러낼 때 이성을 상징하는 아폴론과 지혜를 상징하는 아테네를 세웠다라는 것은 이성과 지혜를 이 그림에서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 아까 전에 설명하기로는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등이 등장한다 했지만 우리는 윤리 시간이니까 철학자들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찾아왔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딱 보니까 조금 익숙한 이름들이 있지 않나요? 그죠? 고르기아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헤라클레이토스, 피타고라스 이렇게 일단은 정확하게 알려진 사상가들만 먼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 등장한 사상가 중에 우리가 공부했던 사상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만물의 근원은 뭐다? 불이다. 그래서 만물은 불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모든 것은 흐른다. 만물 유전설을 주장했던 헤라클레이토스가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조금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얼굴만 빼꼼 나와 있는 고르기아스. 고르기아스는 어떤 얘기를 했었죠? 윤리적 회의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피스트 중에서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없다. 그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고르기아스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피타고라스도 있네요. 자,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은 뭐다? 수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이 그림 속에서도 그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조금 화질이 깨지지만 대충 우리 한번 소크라테스를 살펴봅시다. 소크라테스가
여기 주변의 사람들이랑, 자, 표정은 좀 잘 안 보이지만 이분 또 소크라테스를 보고 있고, 이분 또 보고 있고, 이분 또 보고 있고,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라면서 어떤 교육관을 제시했죠? 삼파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이게 좀 흐릿하지만 이 사람들의 표정이 뭔가 밝다라기보다는 알쏭달쏭한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보이네요. 소크라테스를 간단하게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상대주의, 그러니까 소피스트의 윤리적 상대주의와 당시 아테네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성찰과 선한 삶을 추구할 것을 강조해서 성찰하지 않는 삶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자신의 무엇?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피스트와 당시 아테네의 세속적 가치관을 비판하면서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윤리적 보편주의를 바탕으로 나에게 참으로 좋은 게 뭔지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지행합일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발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내가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 정확한 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지에 의한 비자발적 행위를 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덕은 곧 지식이다 라고 얘기했던 주지주의 입장의 합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알을 지닌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되고, 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지덕복합일서를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 그림에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무지함을 자각하라 라고 하면서 삼파술을 통해 상대방에게 계속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고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삶, 무지의 질을 강조했던 사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두 분. 자, 여러분 다시 화면을 좀 당겨볼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의 중앙에서 이렇게 크게 딱 모든 시선들이 다 모이는 곳에 이 둘을 배치했다라는 건 이 둘의 사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라파엘로의 생각을 약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플라톤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플라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플라톤 뭐라고 했어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당시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왜냐면 자기의 소중한 스승이 소크라테스를 죽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세상에는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그러한 진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참된 진리는 어느 세계에 있다? 이데아 세계에 있다 라는 이데아론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데아에 대한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계승했다라는 점에서 플라톤도 주지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원론적 세계관 혹시 기억나나요? 이데아, 그래, 네가 말한 참된 진리가 이데아인 건 알겠어. 그런데 그 이데아는 어디에 있는데? 라고 물었을 때 이원론적 세계관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원론 두 가지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감각 경험으로만 파악 가능한 세계, 이데아를 모방한 세계는 이원론적 세계관 중에서 현실 세계에 해당을 하고, 이성 사유로만 파악 가능한 세계, 그러니까 이데아들이 모여있는 세계는 어디다? 이데아계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을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했고, 그래,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 영혼 불멸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데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가능 근거, 인식 가능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데아에서 현실 세계로 추락한 영혼이 망각을 가능을 건너면서 이데아에 대한 알을 망각하게 되고 육체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데아를 인식할 수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상기 과정을 통해서 이데아에 대한 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죽음을 통해 육체로부터 해방된 영혼이 이데아계로 돌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참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영혼 불멸설은 생활과 윤리 죽음관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과 윤리를 선택을 할 거라면 플라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앞에 이야기했던 이원론적 세계관과 플라톤이 제시했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베이스가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 미리 이야기를 또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원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아니라 플라톤의 손이 저 위 천장, 하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된 지식은 아이고 너무 두꺼운데? 참된 지식은 이데아계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플라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플라톤이 영혼과 국가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육체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영혼도 이성, 기계, 욕망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영혼의 각 부분이 추구하는 덕의 모습이 있는데 이성은 지혜의 덕을, 기계는 용기의 덕을, 욕망은 절제의 덕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제 역할을 적절하게, 탁월하게 수행을 하게 되면 영혼 전체의 조화로움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의라는 덕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플라톤은 이러한 영혼과 덕의 관계를 마차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도 정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인간의 모습과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이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 안에 있는 계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플라톤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역할을 하는 방위자,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생산하는 사람, 인 생산자로 각각 구분을 해서 우리는 이러한 플라톤의 구분을 세 계급론이라고 한다 했고, 우리가 그럼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금은동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부분들이, 그러니까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각 서로 간섭하지 않고 제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을 하면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플라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 철인 정치론을 통해. 그러니까 선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과 실현이 가능한 지혜의 덕을 지닌 철인이 통치자가 되는 것을 철인 정치라고 하고, 철인 정치론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생활과 윤리, 직업관, 서양의 직업관에서 또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이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목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내신 공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 혹은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던 혹은 어떠한 직장에 가던 아니면 기본 상식으로든 이렇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철학적인 내용들이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 조금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자, 다음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 플라톤이 진짜 진리, 참된 진리는 현실에 없다라고 하면서 화살표를 위로 그었잖아요. 이데아계에 있다고.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손바닥을 자세히 보시면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데아계에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참된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상가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제시했던 것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적 세계관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주말 동안 복습을 하시고 저랑 다음 주에 아리스토텔레스로 한번 교실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 까먹은 게 있어요. 미안해요. 이쪽 그림,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마주 보는 곳에서 왼쪽 아래에 보면 여기 제논이랑 에피쿠로스가 보이는데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까지를 고대 그리스 사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될 사상가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두 학파도 여기 잘 드러나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제논은 스토아 학파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림에 그냥 재밌는 사실, 저도 이걸 찾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또 확대하니까 깨지네. 요분이 아테네 학당을 그린 화가인 라파엘로라고 합니다. 사실 이 그림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요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스토리를 찾아가면 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개념 설명을 한번 하고 우리 이때까지 배운 사상가들 자연철학, 그리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관련한 문제들을 직접 함께 풀어볼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이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둠 활동을 통해서 직접 말을 하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고